아침 일라디오. 꽃을 피워냈던 따뜻한 날씨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한겨울이 됐습니다. 아직 1월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긴 하지만 짧았던 포근한 봄 기운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기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서해 5도 지역 특히 강풍경보 조심하셔야겠고요. 낮에 한방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엔 10cm, 서울에도 최고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엔 혼잡이 없겠지만 퇴근길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낙하물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무탈한 하루를 기원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시설물 피해 없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책 선물이 있죠.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의 새 책 입맛음식 제주 우영팥 청취자 5분께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말로 텃밭을 의미하는 우영팥에서 전해져 온 입맛음식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책 선물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퀴즈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화려한 색과 다채로운 향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꽃. 이 꽃은 우리나라 화훼 판매액의 11%를 차지하고 꺾어서 유통되는 절화 판매액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화훼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꽃입니다. 이 꽃은 꽃잎의 색마다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니고 있는데요. 붉은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이나 열정을 의미하고 하얀 이것은 순수와 새로운 시작을, 분홍색 이것은 감탄과 감사를 의미하고 노란 이것은 기쁨과 환영을 의미한다고 하죠.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이 꽃은 몇 송이를 같이 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한 송이는 첫눈에 반했다는 의미, 100송이는 100%의 사랑, 365송이는 매일같이 사랑스러운 당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꽃들과 같이 어울려 있어도 예쁘고 혼자 피어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이 꽃. 사랑하는 가족에게,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애쓰는 나 자신에게. 망설이지 말고 선물해보시면 어떨까요? 향기로운 우리 꽃,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꽃,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정답 함께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년 같으면 진짜 이맘때 한창 졸업식으로 좀 웅성웅성할 때인데 지금 네.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 저희도 꾸준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좋지 않은지 들어볼까요? 네, 이미 1월 중하순에 졸업식이 치러진 곳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6%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대부분 온라인으로 행사가 치러졌고요. 2월에 졸업식이 예정된 곳은 5,100여 곳, 44%가 남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화훼 농가들의 꽃 판매는 극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훼 가운데서도 꽃다발이나 화환에 주로 쓰이는 절화류의 시세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절화류 시세가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네, 이달의 절화류 경락값은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1일에서 10일까지 평균 경락값이 한 단에 4,700원 정도로 평년보다 11.5% 낮았고요. 11일에서 20일엔 4,000원 정도였는데 이는 또 평년보다 20%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25일에는 3,500원 정도로 다시 평년 대비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식 꽃다발에 단골 부소재로 쓰이는 안개꽃은 25일 기준 한 단에 3,900원 정도로 평년보다 시세가 57% 이상 낮은 실정입니다. 네. 시세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화훼 농가들로서는 이 위기를 넘길 좀 강력한 대책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가 절화류 생산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농가들은 1월에서 2월 출하량을 최대 20% 정도 감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출하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절화류 생산량은 연평균 4.2%씩 줄어드는 실정인데 1, 2월 출하량 감소폭이 이 연평균 감소율의 5배를 웃도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훼 업계에서는 특단의 소비 촉진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 자체가 지난해부터 아주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훼 농가들은 1월까지는 그나마 시세가 조금이나마 받쳐주고 있지만 2월 들어 낙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스럽다면서 공공기관 사무실에 꽃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계획이 있는 가운데 농업 경영체 정보가 바뀐 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직불제로 전국의 120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했는데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농업 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난 안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물론 변경 신청이 필요하고요. 또 농지의 임차 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 또 휴경 면적이 조정된 경우, 재배 품목이 바뀐 경우, 그리고 가축이나 곤충 사육 시설의 사육 면적, 또 규모가 변경된 경우도 모두 바뀌었다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직불금 받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네, 아직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아니지만 바꾸지 않으실 경우에 각종 농림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드는 등 그런 페널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후 14일 안에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경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그 전에 정비를 싹 해두시면 좋겠죠. 또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농관원 콜센터 1644-8778번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에그릭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진짜 나도 모르게 이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뭐 번호를 바꿨거나 조금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게 뭐 '알아서 바뀌었겠지.' 이렇게 생각 마시고 꼭 변경 등록 농관원에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올해 신청은 시작이 되지는 않았는데 농가에서는 교육을 미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한기에 속하는 겨울철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좀 들어두시면 바쁜 농번기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농업 교육 포털을 치시면 나오는 에그리에듀 홈페이지로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설인데 설 차례상 차림 비용 추산치가 나왔네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과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 비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 14곳, 또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 안에 가락몰 등을 방문해서 비용을 조사한 건데요. 6, 7인 가족을 기준으로 설 수요가 많은 36개 성수 품목을 살펴본 결과 대형 마트에서의 구매 비용은 26만 1,800원으로 전년 대비 19% 올랐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구매 비용은 21만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9%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을 구입할 경우에 과일류는 19%, 무배추는 9%, 축산물은 24%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오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지난해 긴 장마 그리고 연이은 태풍 같은 악재가 계속된 데다가 올해 초에는 또 한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겹쳐서 농축산물 가격 전반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사과배, 단감 등 과일류와 대파, 애호박, 시금치 가격은 그 서울시 공사가 조사한 결과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반면 무배추 그리고 부세조기와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26만 원, 전통시장 21만 원의 차례상 비용은 6, 7인 가족 기준이라서요. 3, 4인용으로 차례상을 좀 소규모로 차린다고 하면 비용이 좀 내려갑니다. 전통시장은 12만 원, 대형마트는 15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서울시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어제 하루에만 4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포천과 파주의 산란계 농장, 또 경기 이천과 안성의 유경 종계 농장인데요. 해당 농장에서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4건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77건이 됐습니다. 또 어젯밤 경기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매일 일제 소독하는 것도 좀 더 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달 14일에서 27일까지 벌였던 가금농장 매일 일제 소독 캠페인을 오늘이죠.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 더 연장해서 실시합니다. 가금 농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금 농장 일제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중수보는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AI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소독 시간을 이렇게 2시에서 3시로 잡은 건데요. 중수보는 가금 농장에서 여전히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농장 소독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캠페인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가금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매일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 소독을 꼼꼼하게 벌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강풍과 강추위, 또 대설 예보가 있는 만큼 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만음식가인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포근한가 했더니 오늘 바람도 좀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아유, 네. 이럴 때 몸이 추우면 이제 속까지 추우면 안 되니까 좀 잘 챙기고 먹고 기운을 내야 할 텐데 새해 맛 시리즈 지난주에 매운맛 내는 식재료 또 입맛 음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꼭 5가지 맛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 6번째 맛이 뭘까 했을 때는 우리의 맛과 식감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맛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제 6번째 맛, 기름의 맛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름의 맛. 네. 야, 이게 추울 때 잘 어울리네요. 실은 생각하면 우리 왜 과메기라든지 기름진 맞아요. 과메기, 그다음에 방어도 기름진 생선, 그다음에 저도 워낙 좋아하지만 고기 푹 넣어서 끓이는 김치찜, 그다음에 이렇게 기름진 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당기기도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겨울 내내 부족한 몸이 또 메마르게 되고 부족한 이 미네랄과 효소들이 좀 가득한 이 신선한 기름들을 먹으면 우리가 특히 이제 새해 맛으로도 결정했지만 이 새해 시작하는 메마른 맛들을 풍요롭게 그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맛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기본 5가지 맛이 진짜 맛이라면 정말 네. 이걸 다 감싸주는 그런 풍요가 담겨 있다는 표현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름 맛부터 느껴볼까요? 네, 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고기라든지 이런 김치찌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기름들은 지방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류, 지금 말하는 호두기름이나 땅콩기름 이렇게 이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온 기름들은 기름들은 이제 제가 기름과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그 씨앗이나 그다음에 견과류에서 만든 기름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호두기름인데요. 호두 기름이요. 예. 네,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새해가 시작된다는 정월대보름 때도 우리 꼭 먹는 게 이 호두라든지 땅콩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름을 우리 부족했던 우리 여러 가지의 영양소들을 기름으로 보충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호두기름은 이 겨울철에 우리 기관지 약으로도 먹기도 했지만 맛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먹을 때는 특히 우리 가래라 그래서 우리 원래 토종 호두인 가래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관지, 그다음에 기침할 때 많이 먹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호두기름도 이렇게 약용으로 먹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만났던 김천의 김현희 농부님 댁에서는 이렇게 호두를 가지고 미역국을 해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미역국 할 때 소고기나 조개라든지 이런 걸 넣고 먹었는데요. 김천에는 이 애초부터 미역국을 끓일 때 같이 호박을 빻아서 같이 넣어서 살살살 볶아서 기름 대신요. 호두를요. 네. 예. 같이 넣고 약간 뽀얗게 하얀 물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그 육수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물을 넣어서
푹 끓이다가 마지막에 또 호두기름 한번 둘러서 먹었는데 아, 정말 이 소금이랑 그다음에 집간장만 넣어도요 깔끔하면서도 풍미가 있는 그 호두 미역국이 아주 인상적이었었어요. 예. 채식주의자들도 드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말고도 실은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우리 아주 예전에는 냉장고 없을 때는요. 실제로 고기 같은 걸 보관할 때 혹은 고기에서 약간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고기가 상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우리 우물가에서 고기를 우물 안쪽에다 고기를 보관했다가 살짝 신내가 날 것 같다 싶으면은 호두 기름을 이렇게 둘러서 냄새를 잡았다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요 경상도 지방을 가면은 소고기 버섯 전골을 할 때 꼭 이 고기 누린내를 잡을 때 기름 아까도 왜 기름의 맛이라는 게 풍미를 주기도 하지만 또 잡냄새를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취랑 호두를 듬뿍 넣고 소고기 버섯 전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름이 꼭 기름진 어떤 풍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맛의 균형과 그다음에 잡내를 잡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그 참 귀한 건데 호두도 이제 껍질도 네, 두꺼우니까 이것도 그 맞습니다.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걸로 기름을 네, 짜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참. 네. 이제 다음 기름으로 가보자면 유채 기름도 있죠? 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노랗게 제주 섬이 덮이는 시절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유채는 이 눈으로도 즐겁게 해주지만 정말 우리 입도 즐겁게 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유채 기름은 우리 지금도 제주도 할망들, 어르신들은 기름꽃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아예 그냥 기름꽃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듣는 분들께서는 그 유채를 그러면 꽃을 뭐 기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까만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뭐 겨자 이야기도 하고 한 것처럼 작은 씨앗이에요. 네. 겨자처럼. 그래서 이 검은 씨앗을 이 차규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대정리에 계신 양명숙님을 찾아뵀을 때 실제로 이 기름을 짜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작은 씨앗들을 집어넣었더니 정말 노란 거의 유채꽃의 그 노란 그런 색깔처럼요. 정말 노란 기름이 짜지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 신선한 기름은 정말 뭐랄까 군침을 돌게 한달까? 그리고 약간 우리 상상했을 때 왜 올리브유 아주 그 엑스트라 버진 이런 기름 향 맡으면 약간 산미도 있고 꽃향 같은 것도 나거든요. 음. 똑같이요. 유채 기름 같이 이 바로 짜는 가짠 신선한 기름에는요. 각종 향들이 많이 나는데 유채 기름도 정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주 신선한 올리브유나 혹은 커피도 아주 산미 가득한 것에는 꽃향이 나듯이요. 신선한 기름에서 그런 다양한 향을 느낄 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의 예, 네, 기름꽃, 유채꽃. 네. 어,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요, 이 제주도는 특히나 참기름 제조를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바람이 많이 드니까 이 참기름을 내는 우리 깨 같은 경우는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기름을 내기 힘드니까 유채기름을 참기름 대용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채기름을 짜서 한번 기름을 호 끓인 후에 약간 쓴맛을 날린 후에 거기다가 튀김류로도 활용하고요. 지금도 가보면요. 이 유채기름을 한번 끓였다가 쓰다 보니까 그 끓일 때 그냥 끓이기 아까우니까 거기 도너스를 굽기도 하고 네. 기름떡을 굽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번 끓여놓은 기름을 이 계란구이라든지 참기름 대신 나물에 묻힌다거나 어. 심지어는 우리 그때 옥돔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선을 튀기대로 넣으면 그 고소한 향과 특유의 유채향이 이렇게 음식에 섞여서요 풍미를 줍니다. 아, 그게 제주의 기름을 활용하는 게 이제 유채 기름이었네요, 다. 네. 네, 아, 맞습니다.
그 예쁜 꽃으로 눈도 즐겁게 해주고 정말 향미가 네. 좋은 기름까지 주고 있었네요. 아, 네네. 그다음 기름 맛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정말 또 꽃의 씨앗을 통해서 얻는 동백기름이에요. 아, 동백. 예. 네. 이건 왠지 좀 화장품 쪽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그 아주 뭐 유명한 그 여자 연예인분이 동백기름으로 정말 화장품으로 쓴다 그러셔서 아주 유명한 시절이 한번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저도 근데 제가 가봤던 남해 쪽이라던가 그다음에 제주도 이것도 제주도인데 따뜻한 지역 쪽은 동백이 그 겨울에도 빨갛게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백꽃 씨앗을 보면 약간 땅콩보다 크고 호두보다 작은 약간 갈색빛의 그 씨앗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아까 유채기름을 내듯이 착유를 해서 기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전에는 정말 기름을 가지고 약으로 많이 썼는데 이 동백기름은 약간 배탈이 날 때, 혹은 위장병이 있을 때, 혹은 약간 결핵이 있을 때 치료약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예. 그 말고도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피부, 특히 머리에 발라서 윤기를 내기도 하고요. 보습력이 좋아서 스킨 대신에 피부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아까 정월대보름 때도 호두를 먹고 땅콩을 먹었던 그 기름이 부스럼을 예방하고 그리고 겨울 내내 마른 몸의 그 피부를 부스럼 약으로 썼다는 것처럼 네. 동백기름도 부스럼 치료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동백기름 입맛 음식이었는데요. 울릉도 쪽에서는 이 동백향의 특유의 향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송편을 빚기도 하고요. 동백 송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참기름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참기름 대신 동백기름을 가지고 해서 튀김류로 쓰기도 하고요. 혹은 계란이나 꿀이나 동백기름을 넣고 약으로 먹었던 제주도의 입맛 음식도 있었습니다. 네. 아, 같은 네. 송편을 빚어도 마지막에 동백기름으로 마무리를 발라서. 하면 동백 송편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동백 송편은 약간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주지 못하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서 그 맛에 길들여진 분들은 아직도 송편을 빚고 마지막에 동백 기름을 살짝 묻혀서 드신다고 해요. 네. 야, 이 기름 한 병만 있어도 진짜 네, 마지막에 요리가 풍성해지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동백기름까지 알아봤는데 공주 쪽에 가면 땅콩 기름으로 만든 입맛 음식이 또 있다고요? 네, 실은 공주 쪽에는 뭐 부여도 그렇고 그쪽은 밤이라든지 땅콩 참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공주에서는 땅콩을 이렇게 기름을 내서 먹는 입맛 음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먹을 경우는 샐러드유라든지 아니면 튀김 기름으로도 왜냐면 발연점이 200도씨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이 높은 음식으로 쓰는 튀김 기름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땅콩은 실제로 마가린 우리가 옛날에 그 향수로 먹는 그 마가린 있죠. 네. 마가린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비누 원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주 지역이나 기타 땅콩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불이 없을 때 등불로 쓰기도 하고 오. 혹은 기관차나 기계 윤활유도 많이 활용했었고 한의원에서는 뜸을 들 때도 활용했을 정도로 실은 땅콩으로 먹기도 했지만 이 생활 필수품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아, 진짜 그중에 네. 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네요. 요리뿐만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땅콩 기름을 어떻게 많이 활용하냐면요. 이 채소를 볶을 때, 특히 가지를 튀길 때 있잖아요. 네. 그 볶을 때, 이 땅콩 기름이 발연점도 높기도 하고 200도씨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채소 튀길 때 뭐 양파라든지 우리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넣고 왜 채소 튀김 해 먹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채소를 튀기거나 볶을 때 땅콩 기름으로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풍미 있죠. 그 고소하면서도 저 정말 6번째 맛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 약간 버터리하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어. 그 기름진 풍미와 그 깊은 맛이 이 채소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 기름은 이렇게 음,
샐러드류나 이렇게 먹는 것도 있지만 튀김류나 혹은 가지나 채소를 볶을 때 쓰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가지 사실 아이들 잘 안 먹잖아요. 맞습니다. 튀겨주면 잘 먹는데 그걸 땅콩 기름으로 튀기는 게 또 비법이었네요. 예. 네. 어, 일반 집에선 이제 식용유, 뭐, 올리브유, 뭐, 이 정도 쓰는데, 네. 그래도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또 한 병씩 가지고 있어야 제일 익숙한 네. 맛을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건데, 흰 네. 들깨기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저는 이거 논산에 우리 권태영 농부님을 통해 알게 된 기름인데요. 보통 우리는 들깨 하면 들깨 씨앗을 보면 좀 약간 갈색빛의 짙은 갈색빛이 도는 들깨만 봐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흰 들깨가 있어요. 종자 중에서. 그래서 이 흰 들깨는 정말 말 그대로 들깨 씨앗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흰 들깨는 거피하지 않고 바로 먹는 볶음용에 마지막으로 이 들깨를 뿌려서 먹기도 하지만 저는 이 흰 들깨로 짠 기름의 향미가 일반 들깨 기름보다 약간 더 진하고 색이 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드레싱, 우리 샐러드 해 먹을 때 특히 오메가3가 있는 식용 기름이 또 들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 들깨 기름으로 우리 샐러드 마지막 부어 먹는 생채를 먹을 때 아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향도 좋고 하니까. 아니면은 지금 왜 해초 샐러드 이런 문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해초 샐러드 해 먹을 때 같이 부어도 이 찬 식재료의 풍미와 따뜻한 맛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이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봉 후에 한 2개월 이내에 빠르게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좀 차단되고 온도가 변화가 없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빛깔이 다르니까 네. 그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른 그 맛이 뭔지 느껴보시는 것도 큰 네. 재미가 되겠어요. 예. 네. 자, 새해 입맛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기름맛 함께 했습니다. 입맛 음식과 함희연 대표와 함께한 자연밥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500명을 넘어섰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9명이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오늘도 아마 500명 전후해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잡혀가던 3차 확산의 불씨를 다시 달린 것은 IM 선교회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며칠 새에 해당 시설의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광주에서 125명, 대전 176명 등 이 두 곳에 집중이 됐지만 이 경기도 안성과 용인시 수지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IM 선교회와 관련된 전국 32개 시설 841명의 명단을 제출받아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인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별도의 방역 지침을 긴급히 마련했는데요. 이런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또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잡혀가던 코로나19 상황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자영업자분들이 관련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광주에서는 해당 건물에 이 계란을 투척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던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추진했었는데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보상금 지급 시기를 3월, 늦어도 4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른다라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한 보상하고 또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4차 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3차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이르면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좀 강추위 또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어요? 네, 이 며칠 따뜻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단단히 무장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한 바람은 오늘 아침 강추위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평년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았는데 이번에는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은 상태로 급격히 추워집니다. 눈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도권은 1에서 5cm, 경기 동부와 전라, 충북 지역은 3에서 10cm,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cm 정도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라도와 충청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눈은 대부분 오늘 저녁에 그칠 예정입니다만 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대로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요. 이 최대 초속 20m 이상으로 소형 태풍급입니다. 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 낮부터 조금씩 풀릴 예정입니다. 네. 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 말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고민정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을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 이 조수진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면서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라며 이 도를 넘는 극언이자 시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사퇴를 요구했고요.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말이 지나쳤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관심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이 보궐선거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했으나 개인의 희망사항이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기존 인물들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4월 총선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당내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지 우리는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다라는 것 같아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택배 노사가 쟁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택배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예. 이유는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택배사는 합의 이후에도 이 지난해 약속한 분류 인력만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택배사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서 노사 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인데요. 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구속력 있는 협정서를 체결하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 측은 합의문을 지키고 있고 또 추가적인 노사 협정서 체결도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내일 이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택배 노동자 2,800명에다가 우체국 조합원 2,600명도 동참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민원도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층간소음 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나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방송인 이휘재 씨까지도 이 층간소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아파트를 지은 뒤에 이 층간소음 성능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죠. 정부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모아서 층간소음 대책을 논의했고 아파트 바닥,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슬래브를 더 두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9년 기준으로 120mm였는데 2013년부터는 210mm로 강화가 됐고요. 앞으로는 240mm까지 늘리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라서 소음에 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이 기둥식 구조,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져서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서쪽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산간 지역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 거라고 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게 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까지 예상됩니다. 갑자기 기온이 변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기상예보와 관련된 방송에서 조석간만의 차 또는 조수간만의 차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 조석이라는 것은 달이나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해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